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였다면 그러진 않았을까요? 저는 37의 한의사입니다. 작고 조용한 한의원을 열고 일주일에 3번 환자를 봅니다. 내원하는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은 진료일,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제겐 소중한 저의 일터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진료에 여념이 없었어요. 다들 그러더군요. 돈스러우시는 어르신네들을 왜 그냥 보내냐고요. 무조건 한약을 지어주어야 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에 걸리는 그런 진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비싼 한약을 조제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약을 권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안 되는 침을 맞으러 오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도 저는 정성껏 그분들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그 어르신네들의 주머니 사정도 뻔한데 오신 분들한테 비싼 한약을 드셔야 한다고 하면 한의원에 편히 오시지 못하실 겁니다. 오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같습니다. 지금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게는 외할머니만 계십니다. 외할머니는 한 번씩 제 한의원에 나오셔서 오시는 할머님들과 할아버지들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곤 합니다. 그날은 외할머니가 이른 오전이라서 나오시지 않았어요.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오후에 한 번씩 제 한의원에 오시곤 하셨었죠.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내원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한의원에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로 상담 간호사에게 그랬다네요. 여기에 원장님이 몇 사람이에요? 네, 2분이신데요. 원장이 2사람이나 있어요? 네, 처음 오셨어요? 그래요. 내가 사실은 원장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잠깐 만나자고 해요. 네? 진료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세요? 진료는 무슨? 손님도 없구만. 잠깐 보자고 해요. 죄송하지만 지금 진료 중이라서요. 혹시 원장 선생님과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동준이 엄마가 왔다고 하면 알 거니까 그렇게 전해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원장 선생님께 전해드릴게요. 그러자 한의원 내부를 휑하니 둘러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멀쩡하게 한의원을 차려놓으면 뭐해?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서 폐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큰 소리로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안 와? 난 벌써 도착했는데. 응, 다 왔어? 빨리 와. 한 10분을 기다렸나. 또 진료 접수받는 상담 간호사에게 와서 그러더랍니다. 원장님한테 전했어요.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진료 중이라서요. 진료가 끝나야 나오십니다. 아니, 무슨 놈의 진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돈이 되겠어요? 어이가 없네.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간호사가 그런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한층 더 크게 말했어요. 제가 진료실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진료를 다 끝마치고 나와서 그랬어요. 동준 씨 어머니라고요? 그래요. 내 아들이 어떤 아가씨랑 만나나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실 어깨도 아프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온 거예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진료실로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며 진료실 안내를 했어요. 진료실로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이곳저곳을 훑어대더군요. 어깨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내가 의사로서 묻는 질문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진료를 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왜 일주일에 3일만 진료를 해요? 실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다른 원장 선생님과 나눠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는 것도 아닌데 병원 유지가 되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한약을 조제를 해줘야 돈이 남는다고 하던데 왜 맨날 침만 놓고 있으니? 이러다가 폐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초면에 별 걱정을 다 하더군요. 딱 보아하니 이런저런 것들을 눈여겨볼 생각으로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실례를 범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남친의 어머니였으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성격도 별로 싹싹한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환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어요? 우리 동준이가 하도 아가씨 얘기를 많이 하길래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이네요. 그러면서 동준 씨 어머니는 내 한의원을 대충 훑어보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병원이야? 일주일에 겨우 3번 진료나 하고 이걸 우리 아들 먹여 살릴 수 있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가 왜 동준 씨 어머니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랬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 돈이 많지 않다는 것, 화려하지 않다는 것, 일을 적게 한다는 것, 크지 않은 병원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보자마자 느꼈겠지만 난 사실 내 아들과 아가씨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나는 생전에 그런 며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내 아들과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으면 해요. 그 말 하려고 온 거니까 그리 알아요. 불쑥 찾아와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막 하셨습니다. 첫 대면은 참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동준 씨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말 한 번 잘하네. 그렇게만 있지만 말고 이왕 왔으니까 나도 침 하나 놔줘요. 내가 거북목에다 뒷목도 아프고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진맥부터 해볼게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저녁에도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준 씨 어머니 여기에 누워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안 좋으시다면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보면 돌팔이 의사인 줄 알겠네요. 이렇게 진료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하나같이 무서운 소리들만 하던데 아가씨는 스트레칭만 하라니? 그 말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세 교정만 집에서 간단하게 해주면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동준 씨 어머니는 내 찌꺼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머리 뒤쪽을 마사지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수시로 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동준 씨 어머니의 벌럭 튀어나온 뒷머리와 목줄기를 내려오면서 마사지를 해주자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벽을 대고 하루 여러 번씩 어깨를 펴고 서 있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러면 두통도 사라지고 좋아질 거예요. 일부러 침 맞으러 애써서 한의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담담하게 평소 때와 똑같이 진료 상담을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 못 믿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지. 한약을 지어먹게 한다고 해야지. 스트레칭을 가르쳐주면 뭐해요? 이렇게 나가다간 문 닫는 건 시간 문제겠네. 자기 아들과 만나지 말라고 하더니 문을 닫든 말든 뭔 상관인지 웃기더라고요. 별 쓰잘데없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이젠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 있던 함께 온 아주머니 2분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기 온 이 사람들은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서 왔어요. 내가 아는 분들이니까 꼼꼼히 봐줘요. 그러자 그 2 아주머니들이 내게 밝게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보다 동안이네. 참하게 생겼구만. 안녕하세요. 한 분씩 진료를 해드릴 테니 뒤에 오신 분은 바깥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동준 씨 어머니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에 황당해 하더라고요. 무슨 진료가 이렇게 간단해요? 침은 안 놔줘요? 네, 침은 안 놔도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만 해보시고
그래도 변한 게 없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라고 했더니 동준 씨 어머니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러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침이라도 놔줘요. 왜 이렇게 아가씨가 눈치가 없어? 그래도 우리 동준이가 사귀는 한의사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데리고 온 건데 뭐라도 해줘야지. 침은 놔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니까 침은 놔드리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제게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낫게만 해주면 돼요. 골치 아프게 무슨 스트레칭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침을 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말은 했어요. 제가 침을 놔드리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심하지 않는 두통이나 척추협착증 같은 증세는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민간요법도 참 중요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제가 가르쳐드린 스트레칭을 꼭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뭐라 속닥거리는데 제게 다 들리더라고요. 이러니까 한의원도 여러 군데 다녀야 해. 한의사라고 다 같은 한의사가 아닌 것 같아. 참 불쾌한 말이었어요.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저렇게 몰상식한 분이 동준 씨 어머니라니 실망이더군요. 동준 씨를 만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횟수로는 3년이 돼가는 듯 하네요. 동준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은 비가 왔었어요. 봄도 아닌데 유난히 눅눅한 오후였는데 그때도 한의원은 환자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예약 환자 한 명이 늦는 바람에 잠깐 눈을 붙였던 참이었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쏟아지는 비를 피해 허겁지겁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약자는 아닌 것 같았죠. 혹시 지금 진료 가능하신가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침 먹고 가도 될까요? 제가 요즘 허리가 좀 병원에선 물리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어요. 같은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많고 많은 한의원 중에 굳이 이 조용한 동네의 작은 한의원에 계속 오는 건 그냥 치료 때문만은 아니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만 진료하시네요. 혹시 남는 날은 뭘 하세요? 책 읽고 정리하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되게 부럽네요. 저는 매일 환자 보다가 저 자신이 환자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의사인 그가 한의사인 나보다 더 저렇게 지쳐 보이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거창한 고백도 급작스러운 진전도 없었고 그저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가정사도 알게 되었어요. 제겐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불행하게도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한날 한시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어요.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키워주셨거든요. 특히 외할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게 엄마와 아빠란 존재가 없었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셔서 한 번도 외롭다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제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외할아버지는 4년 전 내가 개혼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쭉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동준 씨 어머니를 뵌 이후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동준 씨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맞지만 동준 씨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하고요. 저야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을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하고 싶지 반대한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준 씨와 꼭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도 없었고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보다야
둘이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을 뿐이었어요. 동준 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준 씨를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동준 씨, 어머니가 내 병원에 오셨어.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사실은 따뜻한 분이야. 엄마가 말이 좀 많았지? 그래서 말인데 동준 씨도 알겠지만 동준 씨 어머니가 나한테 동준 씨랑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우리가 이 나이에 부모님의 결혼 수낙을 받고 결혼해야겠니?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해. 부모님들은 다 자식 일에는 이기적이시잖아. 난 그래도 싫어. 동준 씨 어머니가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하시는데 억지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도 나빠질 거야. 그러자 동준 씨가 저에게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우리 엄마의 결혼 반대에 쉽게 무너져야 되겠어? 결혼은 우리 둘이 가는 거야. 이왕이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우리 욕심일지도 몰라.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없는 살림에 형 공부도 포기시키고 내 의대 공부 뒷바라지를 하신 분이야. 충분히 며느리 욕심 내실 만도 하잖아. 그래? 내가 하는 사이인데도 양이 안 찬다는 말이잖아. 내 병원 오셔서 그러시더라.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가 없어서야 아들 먹여 살리겠냐고 말이야. 난 사실 그 말을 듣고 엄청 실망했어. 이런 상태로 우리가 결혼을 강행을 한다면 아마도 맨날 동준 씨 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지은아, 우리 엄마는 말만 그렇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셔. 너도 겪어보면 알게 될 거야. 내 말을 믿고 그냥 결혼을 진행하자. 나는 동준 씨의 말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외할머니께는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동준 씨와는 거리가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준 씨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뜬금없이 동준 씨 어머니가 내게 연락을 해서 그러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와요. 동준이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동준 씨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제게 잘 해주시더군요. 아마도 동준 씨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셨어요. 난 아직도 아가씨가 내 며느리로는 양이 안 차요. 하지만 동준이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가씨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내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내 아들이 병원을 개원해서 월급쟁이 의사에서 벗어난 것이 내 소원이에요. 내 아들과 결혼을 하더라도 아가씨가 벌어서 내 아들 병원을 차려줘야 해요. 그게 내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준 씨와 결혼 조건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동준 씨의 병원 개원 문제는 동준 씨 문제이지 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부부지간이라면 서로 도와줄 수는 있는 문제죠. 그건 저희가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단지 동준 씨와 결혼을 허락받는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자 푸르르 제게 화부터 냈습니다. 참 고약한 아가씨네. 내가 이만큼 한 발짝 뒤로 물러났으면 말이라도 네 라고 하면 어디가 덧났나요? 참 품없이 자라서 그런지 성격 한번 모지네 그려. 동준 씨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게 그랬어요. 준 씨,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그러자 동준 씨 어머니가 내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지은 양도 생각이란 걸 해봐요. 바깥에 나가면 내 아들을 사위를 삼고 싶어서 줄을 섰어요. 기본이 병원을 차려준다고 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차가 없다고 하니까 차도 한 대 사준다고 했어요. 아니지. 집도 사준다고 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싸고 오겠다는 며느리를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은 양 뭐가 그렇게도 당당해요? 한의사? 한의사가 밥 먹여줘요? 내 아들 병원 차려줄 수 있냐고요? 곧 있으면 한의원 폐업하겠던데 내가 양이 차겠어요?
거기에다가 부모도 없이 자랐고 보아하니 어렵게 사는 티가 팍팍 나는데 뻔한 뻔짜인 지은 양을 내가 며느리로 보고 싶겠어요? 돈을 잘 벌기를 하나, 돈 있기를 하나, 부모 배경이 있기를 하나, 뭐 하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병원 차려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는 며느리를 보세요. 제가 그런 며느리를 볼 기회를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 알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바로 동준 씨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동준 씨는 팍 차고 나오는 날을 따라서 손발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러다 마실 뿐이야. 네가 좀 이해해줘. 미안해. 그냥 네 엄마 말씀대로 병원 차려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렇게 동준 씨와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동준 씨가 한의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동준 씨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결혼 승낙을 받아와.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준 씨 어머니가 한의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험악하더라고요. 오자마자 감히 내 한의원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야, 원장 나오라고 해. 내원한 환자분들도 있었는데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동준 씨 어머니한테 갔더니 내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동준이한테 시켰지? 뭘 말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셔서 이 행패를 부리세요? 뭐야? 착하디 착한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나랑 얼굴 안 보겠다고 하더라. 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니여? 씩씩거리면서 저를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당신 누구요? 누군데 여기서 소란이요? 당신이야말로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동준 씨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동준 씨 어머니를 보시더니 바로 그러셨어요. 혹시 옥천댁이 아니여? 옥천댁? 저도 외할머니한테서 자주 들었었던 말이었어요. 그러자 동준 씨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 아주머니 여기서 뵙다니요? 라고 하면서 아까워는 딴판으로 저희 외할머니한테 가서 와락 안기더니 손을 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황당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옥천댁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저를 공부를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시골에 있는 집들은 그냥 두고 오셨어요. 그 시골집에 살던 사람을 옥천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인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 시골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가 이사를 간 후로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길바닥에서 자리 펴고 사는 노숙자 신세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준 씨 어머니가 그렇게 비참한 생활에 내몰렸던 건 본인의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면 누구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동준 씨 아버지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고 꽤 이름 있는 대학의 법대까지 나왔습니다. 워낙 총명했던지라 집안에서는 당연히 동준 씨 아버지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동준 씨 어머니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결혼을 결심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대요. 사법고시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몇 년을 매달려도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만 들어갈 뿐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동준 씨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다. 나가서 네 식구들끼리 살아봐라.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 후가 더 참담했습니다. 동준 씨 아버지는 나가서도 뭔가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사기를 당해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아이는 생기고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었죠. 그 모든 상황을 견뎌했던 사람은 바로 동준 씨 어머니였습니다. 친정에도 손을 벌릴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녀는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에 노숙을 하다시피 하며 거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걸 알게 된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분을 그냥 안쓰럽다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도시로 이사를 갈 참이어서 시골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던 겁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농사를 짓던 논밭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고요. 아이 안고 길바닥에서 무슨 고생이냐. 와서 살아. 그렇게 집을 내어주시고 먹을 식량도 남겨주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를 돕겠다고 나서는 분은 아니었지만 막상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동준 씨 어머니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그 작은 공간에서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스스로를 추슬러가며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동준 씨 어머니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용서를 해다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그러시다면 다시는 여기 오시지 마세요. 저는 동준 씨와 결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땅 부자이셨어요. 제가 외할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요. 이 건물도 외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예요. 동준 씨 어머니가 아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충만 보고 결혼을 반대를 하셨네요. 제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을 하는 것쯤은 저한테는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자기가 죽일 년이라면서 외할머니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반성을 한없이 해댔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은 다 했으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 외할머니한테 선물 공세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외할머니도 그간의 과정을 다 듣고 나서는 동준 씨 어머니에게 따끔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시는 내 손녀딸을 찾아오지 말게. 자네 아들과는 인연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동준 씨와는 영영 헤어졌어요. 동준 씨는 동준 씨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서로 연을 끊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동준 씨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를 하고 무식하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동준 씨와 파혼을 했겠어요. 그렇게 쉽게 남에게 자기 치부를 드러냈다니 차라리 저에겐 다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